안녕하십니까, 오승택입니다. 장진우 선생의 소봉 특강 6-2를 앞두고, 소봉 프로젝트 6-2를 앞두고 제가 특강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썸네일 돈돈돈 아름다운 베네치아의 진실과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 소설이죠. 베네치아나 베니스나 영국식으로 베니스, 이탈리아 말로 베네치아. 법인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법인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고 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라. 어디까지 분석할 거냐고요, 우리가 개인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뭐 레포트를 본다, 인터넷을 본다, 블로그를 본다, 뭐 유튜브를 본다. 기웃거릴 필요 없다. 주식을 투자하건 코인을 투자하건 기본적 분석과 자기 공부를 시켜라. 남의 공부로 암만 해봐야 소용이 없다. 한번 왜 그런지 보자고요. 우리가 뭐 베네치아에 대해서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베네치아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닐까요? 그런 거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상인들은 이제 그 장부에 기입을 했다. 화폐를 활약을 했다. 그리고 자본과 노동의 분할이 있었다. 투자자가 있었고 경영자가 있었다. 이런 것도 이제 처음 얘네들이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부기입, 영어로는 북키핑이나 북이나 아마 북이라는 말이 한자어지만 북키핑, 북이 같은 말이다. 이제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장하는 거를 북이라고 하죠. 특히 이제 복식 부위가 생기면서 이런 것이 생겼죠. 그런데 지금 베네치아 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기독교 그 누가복음에 누가 대성인의 묘가 여기 있나 뭐 제가 예전에 갔을 때 그렇게 들었는데 아무튼 베네치아에 가면 산 마르코 대성당 주변으로 해서 이제 쫙 그 여러 명품점 샵들도 굉장히 많고 안에 가면 뭐 아주 뭐 대단한 아주 아름다운 성당이죠. 그렇게 이제 이 유럽에서 이제 저런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업이 이제 발전을 했는데 그게 다 그 왕권이 동양보다는 약했기 때문에 상인들 중심으로 상인들과 또 그 상인들과 로마 교황과 상인들 그러니까 저 남아메리카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할 때 처음에 다 상인들 신부들이 가잖아요. 교황청에서 다 가서 상인들 신부들 군인들 이렇게 다 이제 돌아가면서 가는 건데 이 자본주의의 발전 돈의 발전 은행업의 발전을 보게 되면 서양에서는 이 캐톨릭 교회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으며 캐톨릭 교회와 돈을 갖고 있는 상인들과의 결합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요 신성 로마 제국 때 로마 제국이 끝나고 신성 로마 제국이 되는 769년에서 814년 요때가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당나라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는 국타 왕국에서 이제 이슬람 왕조들이 막 들어서게 할 그 무렵 전세적으로 비슷한 무렵이죠. 그때 이제 가치 척도로서의 개선화폐가 이제 나오고 유럽 대륙의 카톨릭 교회들 사이의 자금이체 물품 거래 이런 거를 했다라는 거죠. 제노바, 베네치아, 북쪽에는 함부르크, 다 항구죠. 이런 데서 이제 그 은행업이 돈을 주고받는 은행업이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유럽 대륙의 수많은 나라들마다 각자 주화를 발행하고 저마다 물가가 가치가 달랐다. 환율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전업자가 등장했고 예금 은행업자가 생기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장부상의 송금과 청산을 초기에는 그냥 은행가가 중간에 이렇게 변호사처럼 있는 가운데 뭐 당사자들이 서로 만난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나 이 종이화폐가 되면서
등장하면서 삼자에게 양도 가능한 채무, 채무의 탈인격화. 이 채무의 탈인격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제 베니스의 상인, 아까 이거 베니스라는 데가 지금은 참 아름답지만 얼마나 베니스의 상인들이 지독하고 악독했으면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을 썼겠어요. 그러면서 뭐 돈을 빌려주고 언제까지 못 갚으면 네 심장을 한 근을 띄겠다. 뭐 아시죠? 그랬더니 이제 판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죠. 오케이, 좋다. 계약서대로 해라. 그러나 계약서에는 심장 한 근이라 그랬지 피는 없으니까 피가 단 한 방울이라도 나오게 되면 너는 살인죄로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이제 그런 베니스의 상인들에 대해서 예, 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름다운 베네치아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그 커다란 성당 누가 대성인께서 잠들어 계신 곳 이렇게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베니스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한번 이거를 보게 되면 이 베니스라는 데가 노예무역 하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재미있는 세계사 책인데요. 이렇게 이제 발칸반도를 비롯해서 여러 전쟁이 생기면서 노예무역이 생겼다. 노예는 슬라브족 출신이 많았다. 그러니까 슬라브족이 남자도 건강하고 여자들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거기 뭐 세르비아, 불가 이쪽이 전부 이제 슬라브족들이 많이 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게르만족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들도 슬라브족들을 계속 찝적거렸다. 베네치아처럼 아름다운 도시를 노예무역의 중심지로 소개하는 것은 좀 못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다. 콘스탄티노플이 튼튼한 성벽으로 적의 침공을 막아낸 것처럼 베네치아는 늪과 모래톱이라는 천혜의 자연 조건 덕분에 100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했다. 바다에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정말로 여기서 목재와 사람을 가져다가 이제 그 건너편에서 달마티아에서 이제 목재와 사람을 가져다가 자원으로 팔아먹고 거기서 이제 큰 부를 일으켰죠. 그런데 이 말뚝을 100만 개의 말뚝을 다 물에다가 이제 박아 넣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슬라브족들을 잡아다가 일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영어로 노예가 슬레이브잖아요. 슬레이브. 그래갖고 이 슬라브족의 이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런 공사를 다 시키고 그러니까 뭐 흑인 무역 이전에 제일 먼저 이 슬라브족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그래서 이슬람도 잡아다가 팔아먹고 여기저기 다 잡아다가 팔아먹는 일이 참 많았던 그러니 이런 것을 제일 먼저 했던 데도 역시 왕성하게 했던 데도 베네치아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베네치아에서 이제 노예들을 잡아놓은 노예들을 파는 거죠. 뭐 여자 노예, 흑인 노예, 애기 노예, 남자 노예 다 이렇게 뭐 이게 유명한 그 당시 화가의 그림이죠. 슬라브 노예 시장. 그런데 가격표도 다 써 있죠. 가격표도 다 써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러니 어떻게 상업이 발달하지 않겠어요. 모든 거를 다 거래를 하는 심지어 이렇게 사람도 거래를 했는데 왜 은행업이 발달을 안 했겠으며 근데 이런 거 뒤에 다 누가 있었다? 로마 교황청 수도원이 있었다 라는 사실이죠. 여기도 지금 수사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는 그랬죠. 그런데 우리도 그랬죠. 청나라 최종병기 활에도 나오지만 조선인 노예 60만 명, 우리 그 최명길 할아버지가 쓴 지천집에는 50만 명이 이렇게 잡혀갔다고 돼 있죠. 그래서 심양에 있는 노예시장 지금도 가면은 조선인 노예시장 터가 있다고 하죠. 참 우리도 이런 시절을 겪었죠. 그래서 이제 소현세자가 그걸 같이 잡혀갔다가 이걸 보고 소현세자 부인 강빈이 이걸 보고서 어떻게 같이 갔던 이제 귀금속이라든가 이런 걸 팔아갖고 조선인들 노예를 어떻게 다시 사다가 청나라 상인한테 팔아서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인 노예를 이제 심양에서 사서 압록강 넘어서 2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조선이 70명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보낸 기록도 있고 참 너무나 슬픈 우리 열받는 조선에 대한 역사들이 많죠. 그러니까 벼슬아치들이 전부 체제 유지만 신경을 썼지 인조 이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김재전 뭐 이런 친구들이 전부 체제 유지만 신경 썼지 하나도 국민들에 대한 신경을 쓰진 않았다. 그런 게 이제 베네치아는 이미 예전부터 이런 게 다 그렇게 있었다. 노예시장 이런 게 나중에 이제 그 흑인 아프리카 흑인 노예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인도는 어떠냐? 중세 인도에서도 450년 산치의 대수도원에서 발견된 비문. 뭐 어떤 여자 힌두교 신도가 12디나르를 승려 공동체에 시주한다. 여기서는 힌두교 사원이죠. 그 다음에 5디나르의 이자는 승려 5명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3디나르는 이제 자기의 부모의 이렇게 등을 밝히는 데 사용한다. 그런데 이제 이 힌두 사원은 이 돈을 이렇게 받아다가 개인들하고 상인들, 그 인도는 그 부처님 당시와 그 이후 세대까지 아주 굉장히 거대한 상업 국가였죠. 그래서 상인들에게 융자를 했다. 디나르는 화폐 다니고 여러 가지로 뭐 가축, 밀, 버터, 뭐 저 유럽 애들처럼 이렇게 사람 매매는 안 했지만 아무튼 이런 모든 매매를 다 했다. 인도가 이랬다. 이것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세계사 5권짜리로 되어 있는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인도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훈족, 우리 뭐 신라 김해김 씨가 훈족이고 김유신 장군도 다 이제 훈족의 후예라고 나타나 있는 건데 흉노족이죠. 이 흉노족이 이제 그 몽고 북쪽에 살다가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게르만 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는 인도 쪽으로도 왔고 그러다가 이제 훈제옥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서쪽에서는 게르만족이 로마로 가서 소로마가 망하고 남쪽으로는 훈족에 밀려서 월지족이 이제 밀려가지고 아프가니스탄까지 밀려 내려왔고 월지족의 더 일파는 인도까지 와가지고 이제 불교를 숭상하게 됐는데 쿠시안 왕조로 이제 내려왔죠.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이 루트를 따라서 거꾸로 불교가 이제 중국 쪽으로도 전해지고 우리 고구려 신라 백제 한국 쪽으로도 이어지고 하는 그런 이제 훈족의 대이동이 그 서유럽 쪽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도 쪽으로도 있었고 그 결과 우리와도 영향이 있었고 뭐 우리는 김유신 장군이나 저 김해김씨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흉노족의 후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많죠. 인도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뭐 사람을 막 죽이다가 사람을 막 죽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불교를 받아들였다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슷한 공자님, 뭐 예수님, 뭐 부처님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사람도 하나의 물건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활 방식의 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했던 족들이 있었었죠. 그렇게 이렇게 불교가 인도에서 이렇게 불교가 발전을 하다가 이게 불교가 인도의 이 계급 제도를 없애서 처음엔 확 번졌지만 뭐 불교가 재미가 없잖아요.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밤에 힌두교들이 생겨났다. 힌두교들이 다시 그래서 힌두교들이 알몸길이도 만나고 거기서는 주지육림을 즐겼다. 여기선 계급도 없다. 그리고 유교를 불태웠다. 이러니까 불교가 욕망을 억제하니까 욕망의 극대화를 힌두교가 하면서 이게 까마수트라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뭐 성행위 자세 같은 거 지금도 많이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힌두교 사원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섰죠. 이렇게 이제 힌두교의 이런 조각들이 막 생기고 나서 이슬람의 마하무드가 오고 나니까 아니 이런 숭악한 것들이라 갖고 다 두들겨 부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슬람교가 또 자리를 잡게 되는 이런 것도 전부 다 지금 힌두교 사원이 경제 공동체 역할을 하면서 지금의 이제 회사, 재벌 그룹 같은 형태를 갖추고 시작했고 돈이 모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경제 행위가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일어났다. 반면에 이제 중국은 어떠냐? 중국도 그 이제 이 고구려 백제 막 이렇게 당나라 고구려 백제를 다 멸망하고 멸망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돈이 없게 되니까 조세 농사도 못 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정사 전쟁하고 막 수나라 싸우고 뭐 이러다가 보면 그러니까 780년에 갑자기 조세 정책을 바꿔서 곡식이나 노동으로 안 받는다. 현금으로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현금으로 받겠다고 하는 게 현금이 있어야지 현금을 내죠. 주화로 돈을 찍어내서 배포가 된 다음에 그거로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화를 찍으려니까 이게 뭐 많은 그런 비철 금속, 동, 금 이런 게 필요하게 된 거죠. 사원들 다 막 해산하고 여기서 이제 만화로 보는 세계사를 보게 되면 그 중국이 이렇게 돈에 쪼달리는데 이게 780년 갑자기 이제 현금으로만 세금을 받겠다고 하니 돈이 물건은 있는데 돈 없는 농민은 하루아침에 농토를 다 뺏겼다. 그러니까 당나라 정부는 이걸 외국인 탓으로 돌렸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라고 보니까 거대한 불상하고 종을 만드는데 다 썼다라고 종교적으로 탓을 돌린 다음에 다시 이제 압수한 불상을 녹여서 그거로 이제 돈을 찍어서 만들었는데 한 35년 동안은 그렇게 잘 썼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870년에 이제 또 농민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당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현금 사회로 가려고 그랬는데 유통되는 현금이 없으니까 이제 불상을 녹여가지고 거대한 불상을 녹여갖고 그거를 주화를 만들었다라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은행업이 발전되고 복직부기가 되는데 이 은행업이 생기는데 정부가 뭐 자꾸 이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뭐 중앙은행이 한국은행 하나 있는 것 같지만 미국도 연준 자체가 일단은 개인기업 형태고 홍콩도 발권은행이 하나가 아니라 셋이고 다 정부가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조세 징수권과 상인들이 갖고 있는 돈이 교환함으로 해서 발권의 권한이 민간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공부하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무슨 비트코인이니 파이코인이니 이더리움이니 이런 것도 좀 말도 안 되는 짓이 아니라 역사의 발전을 볼 때는 저렇게 민간에서 시작한 것이 나중에 정부하고 거래를 하거나 정부에서 흡수를 하거나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10년째 이렇게 막 블록체인이니 뭐냐 하는 코인에 대해서 이건 역사를 볼 때는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하게 된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경제의 발권 행위라든가 이런 경제 행위를 은행에다 다 주되 단 언제라도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장부 유지를 해라. 그래서 은행원들 그날 시제 안 맞으면 퇴근하지 못하고 그런 게 뭐 다 있었잖아요. 이론이라도 틀리면 밤새도록 온 직원이 앉아갖고 찾아놔야 되는 차변과 대변이 딱딱 맞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탈리아에서도 이탈리아나 제노바, 피렌체, 뭐 베네치아 이런 로마 교황청 산하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거쳐서 나중에 이제 1694년에 은행권이 이제 영란은행에서 은행권이 자리를 잡는 이런 역사적인 발전이 계속 이루어져 갔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가보다는 법인들의 역사의 흐름, 법인이 돈을 갖고 그 돈을 장부에 기입하는 이런 방법에 했는데 제가 왜 오늘 주제를 저렇게 달았냐면 코인도 뭐 투자를 하고 뭐 주식도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재무 상태가 어떻고 당기 순이익이 어떻고 하지만 이게 회사라는 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우리 장진우 선생 강의에도 나오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분석할 거냐. 증권회사 같은 데도 보면 이 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애들 같은 애들은 기업 탐방 가죠. 레포트 읽죠. 동종업종에 대한 비교를 하죠. 그리고 미국에서 동종업종이 어떤지 미국 레포트 다 보죠. 미국 증권시장 보죠. 미국의 재무정책 보죠. 한국의 금융정책 보죠. 그렇게 다 보면서 해도 사실은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간다. 그런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개인들은 그 사람들은 밥 먹고 그것만 해도 못하는데 개인들이 어디서 누구한테 들은 몇 개로 자기가 어쩌다가 인터넷에서 발견한 몇 개 가지고서 자기가 시장을 한두 번을 이길 수 있다고 해도 계속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법인에다가 자기의 소중한 돈을 넣을 때는 자기의 철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만약에 철학이 없으면 기술적 분석에 의존해라. 차트 분석이라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그래서 기본적 분석, 근본적 분석, 펀더멘탈은 이 펀더멘탈은 지금 제가 베니스의 상인도 말씀드리고 베네치아의 노예시장도 얘기하고 베네치아의 은행 제도도 얘기하고 이게 모두 사실은 베네치아에 있는 대차 대조표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펀더멘탈한 거를 개인이 하겠다라는 것은 무모하다. 겉에서 드러난 기술적 분석으로 해라. 그러니까 코인 투자는 기술적 분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어차피 코인 투자도 코인을 만든 회사를 투자하시는 거니까 이 기술적 분석을 좀 하시고 이 기술적 분석은 결국은 자기의 마음 상태, 자기의 심리 상태, 현상을 분석하는 자기의 지혜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아직도 저도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런 명상 같은 것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의 선택에 제대로 선택하는 초이스를 높여드리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곧이어 이거 올리고 곧이어 장진우 선생 본 특강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